요즘 이렇게 커피하고 빵으로 간단히 식사하시는 분들 많죠. 저도 진짜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집에서 혼나서 못 먹습니다, 요즘. 이런 연기는 언제나 환영합니다. 제가 연기는 싫어하지만 이건 마음에 드네요. 근데 제가 아무리 빵을 좋아해도 그냥 가지고 온 건 아니고 오늘의 여운과 딱 관련이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커피가 사실은 이 나라에서부터 성행했습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오스만 제국인데요. 이 크로아상도 이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크로아상이라는데 이 나라의 국기를 보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지도에서 사라졌지만 한때 유럽 정복까지 꿈꿨던 나라. 오스만 제국의 전성기를 이끈 왕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오스만 투르크는 세계사에서 합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제국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스만만 그런 게 아니에요. 흔히 우리가 로마 제국이라고 하면 이탈리아와 서유럽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로마 제국은 4세기부터 무려 1000년 동안 중심이 동로마로 옮겨가서 유지되었죠. 1453년에 오스만 제국의 메흐메트 2세가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하면서 동로마 제국의 땅은 오스만 투르크와 그 후예들에 의해 지금까지 지배되고 있습니다. 오스만이 잊혀진 이유는 18세기 이후 유럽이 세계를 선도하게 되죠. 여기에 발맞춰서 오스만은 또 쇠퇴를 합니다. 한마디로 근대화의 추진자가 아니라 힘든 추종자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대에 큰 영향을 미친 로마 문명은 이탈리아와 서로마 중심으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보면 문명과 역사를 평가할 때 우리가 아무리 공정하게 한다고 해도 연속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연속성이 떨어지면 그런 게 있었는지 제가 좋았는지 신경 안 쓰는 거죠. 근데 오스만은 좀 불행하게도 근대에서 단절이 되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바른 평가를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15세기에서 17세기까지 오스만 제국은 경제력, 군사력, 제국의 조직력에서 세계 최강의 제국이었습니다. 영토적으로도 아나톨리아, 발칸, 메소포타미아, 이집트까지 지배했죠. 한때는 합스부르크 제국의 수도인 오스트리아의 빈을 함락할 뻔했고 유럽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스만이 쇠퇴한 이유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들의 전성시대에 오스만 사회의 모습과 수준, 그리고 그 시대를 이끌었던 위대한 술탄의 면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황금기는 슐리만 1세의 시대였어요. 그 당시 튀르키예군은 유럽군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그 이유를 오스만 사람이 아니라 유럽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 상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한국전쟁 때도요, 그 중공군 인해전술 무서웠잖아요. 근데 터키군은 장교가 뒤에서 칼을 딱 꽂고 모자를 딱 건대. 이 뒤로 후퇴하는 건 없다. 그래서 그 앞에서 싸우다 죽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전투에서 자신의 목숨을 걱정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좀 황당한 얘기인데 약간의 보리와 물만으로도 만족한다. 이거는 좀 사정을 아셔야 되는데 유럽 군대가 대부분 용병들 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먹는 거, 입는 거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불평들해야 돼요. 싸우는 걸 보니까 유럽 사람들이 보면 기절하고 싶은 거지. 이렇게 착한 군대가 어딨냐. 이거는 튀르키예와 유럽 사람의 차이가 아니고 군대가 행정이라든가 보급이 표준화되어 있고 체계적으로 되어 있느냐, 여기저기 주워 먹고 털어먹고 받아먹고 사느냐, 이 차이입니다. 봉건제의 영향이 남아서 군수 보급이 일원화되어 있지 않았던 유럽의 군대는 이런 모습이 너무나 부러웠던 거죠. 하지만 유럽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것이지 오스만 군이 근대적인 군대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오스만 사회는 아주 특징적인 게 이슬람과 기독교가 나름의 조화를 이루고 살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럽에서 용병대, 지금도 바티칸에 보면 스위스 용병대 이런 게 생기는 거는 왕들은 백성들에서 군대를 뽑으면 나중에 이제 백성들한테 굴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민족이나 이런 사람을 데려다가 친위대로 삼아요. 오스만은 어떻게 했느냐? 이민족을 데려올 필요가 없이 기독교 세력 중에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군의 주력이고 술탄의 친위대였던 예니체리라는 특수한 군대가 있는데 이들은 오스만 제국 내 기독교인 자제들 중에서 똘망똘망한 애를 뽑아가지고 예니체리라는 정말 특수한 보병군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술탄에 충성하는 군대가 되어버리는 거죠. 오늘의 주인공 슐레이만의 아버지는 셀림 1세였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8대 술탄이었던 바예지드의 셋째 아들이었어요. 셀림은 2명의 형들과 왕위 쟁탈전을 벌이게 되는데 친위대였던 예니체리가 셀림을 지지합니다. 장인의 지원도 큰 역할을 했다는 설이 있는데 이게 장인 집안에 대해서는 설이 여러 가지예요. 일설에는 부인이 크리미아를 다스리던 칸의 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지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종적으로는 러시아에 사는 몽골계 여인 시르케아인이라고 하는데 그쪽 계통이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분이 칸의 딸이 아니라 노예 여인이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형들과 왕위 쟁탈전을 벌이느냐? 오스만은 술탄 계승자가 정해지면 다른 후보들을 모두 처형하는 기가 막힌 전통이 있습니다. 셀림은 2명의 형과 형의 가족들을 모조리 죽였죠. 심지어 자기 친자식 중에서도 슐레이만만 남기고 다른 형제들을 모조리 죽였다는 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퇴위한 아버지도 독살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셀림 1세는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통치술은 처형이었어요. 이런 말도 있습니다. 3분의 1을 죽여서 3분의 1이 행복해지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그는 이집트를 정복하고 오스만 제국의 기초를 완성하지만 8년 만에 사망하게 됩니다. 슐레이만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1520년에 25살에 즉위합니다. 그리고 46년간 통치했어요. 이것은 오스만 술탄 중에서 최장 기록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정치와 군사 훈련을 받으면서 황제로서 자질을 길렀습니다. 소년 시절의 슐레이만은 매우 지적이었고 문학, 과학, 예술에 대해 관심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문에 대한 통찰력도 깊어서 단순한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지식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즉위한 후에 그는 시리아를 정복하고 이집트 반란을 제압합니다. 아나톨리아, 메소포타미아, 시리아, 이집트를 통합하고 드디어 유럽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고대로 치면 히타이트와 바빌로니아와 이집트까지 다 합친 통합제국을 이룬 것이었죠. 1521년에 슐레이만은 유럽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점령해야 됐던 도시를 점령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여기입니다. 베오그라드. 발칸과 중앙 유럽을 잇는 요충지였고 당시에는 헝가리 왕국의 중요한 군사 요새였습니다. 당시 오스만 군대는 유럽 군대와 비교할 수 없는 군율, 통제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엄청난 대포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베오그라드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죠. 요 얘기는 좀 이해하실 게 있는데 십자군 전쟁 끝나고 유럽에 이제 요새가 발달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근대 성형 요새 이런 것들이 막 나오게 되는데 그 직전의 요새들도 워낙 튼튼해가지고 대포가 없으면 도저히 함락을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대포가 있어도 버텨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거대한 대포를 만들고 가장 많은 대포를 보유한 오스만군이 공성전에서 위력을 발휘하게 되고 유럽이 믿었던 요새들이 함락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오스만 대포의 아주 시작이었던 유명한 대포가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할 때 썼던 우르바노스였어요. 슐레이만 1세 시대의 유명한 대포는 대형의 공성 대포였습니다. 당시 대포는 100kg이 넘는 포탄을 발사할 수가 있었는데
단 한 번의 발사로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을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이후 1529년에 비엔나 공성전에서 사용한 대포는 세계에서 가장 큰 대포였으며 무려 1.5톤 이상의 포탄을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라지 대포 또는 바실리스크라고 불리는 대포도 슐리만 1세 시대의 중요한 대포 중 하나였고 그 외에 소형 대포와 화기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오스만 제국의 화약 무기는 보병, 기병과 함께 사용되고 전투에서 전술적으로 대단히 중요했어요. 슐레만 1세는 대포를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면서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대포 쓰는 나라는 아무래도 보병 중심이 많아요. 그래서 대포로 기병을 잡죠. 또 기병 쓰는 나라는 이상하게 대포하고 좀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병은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대포는 고정시켜 놓잖아요. 오스만군은 원래 이 중앙아시아 계통 쪽 기병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병을 몰아서 싸우고 끌어들이는데 대포 쪽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십자군의 전통을 받아서 이때는까지도 유럽 군대는 좀 생각이 없었어요. 도망가면 쫓아가고 참 좋았어요. 이기면 신나서 아무데나 가고 그러다 대포에 박살이 나고 이런 사태가 반복이 되곤 했습니다. 베오그라드를 점령한 슐리만, 그의 다음 목표는 어디였을까요? 저의 다음 목표는 로도스 섬이었어요. 그곳은 오스만 제국의 해상력을 강화시키고 지중해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어요. 그 당시 로도스 섬은 해적이 된 병원 기사단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저는 10만의 군대를 이끌고 마침내 승리를 거두었죠. (1526년 8월) 슐리만은 무려 10만의 군과 대포 300문으로 헝가리로 원정을 떠납니다. 이들의 목표는 헝가리의 수도인 부다였습니다. 지금은 헝가리의 수도라면 부다페스트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 부다하고 페스트가 합쳐져서 그런 거고 당시에는 죽어라고 수도가 부다였습니다. 오스만군이 부다를 향해 오니까 헝가리의 국왕이었던 러요시 2세가 모든 군대를 이끌고 직접 출전하게 됩니다. 그의 병력은 3만이었으며 이 중 기병이 4천이었습니다. 오스만군은 6만 이상이었죠. 헝가리 하면은 사실 기병입니다. 이들은 중무장 갑옷을 하고 돌격하는 것이 거의 유일한 전술이었습니다. 오스만군은 여러 종족의 혼성 부대였지만 강철의 군유를 가진 군대였죠. 헝가리 기병대가 돌격해 오니까 일선에서 잠깐 부딪힌 뒤에 뒤로 퇴각합니다. 그런데 오스만군은 일선에서 물러나면 좌우에 매복해 있던 애들이 공격을 하는데 이 부대가 인종도 다르고 병종도 다른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군대로 이런 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엄청난 규율이 필요한 거죠. 이날 작전은 좀 더 세련됐는데 1선에 있던 부대가 후퇴하고 2선으로 도주합니다. 그러자 2선도 도망가는데 좌우로 흩어져서 도망갑니다. 기병들 입장에서 보니까 신나잖아요. 그래서 계속 쫓아갔더니 좌우로 흩어졌던 2선 부대가 다시 돌아와서 좌우에서 협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런 작전을 쓰다 보니까 2선도 돌파당해서 헝가리군이 3선까지 오게 되는데 이 3선에는 슐리만이 직접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술탄이 자기가 직접 표적이 돼서 적을 끌어들인 거죠. 물론 그 뒤에는 강력한 포병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러요시 2세가 인솔하는 기병과 또 다른 공격 부대는 그럼에도 굴하지 않고 강력하게 공격해 오는데 결국은 좌우에서 들어오는 협공과 포병대에 의해서 쓸려 나가게 됩니다. 기사단이 패배하자 남은 헝가리군은 도주하면서 소멸해버립니다. 이때 러요시 2세도 사망했으며 슐리만은 부다를 함락시키게 됩니다. 슐리만은 황제답게 헝가리 통치 방식을 직접 통치가 아닌 간접 통치 방식을 택합니다. 근데 이게 원래 제국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국이라는 개념을 정말 이해를 못하는데 제국에 속하는 건 나라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라, 왕 이런 거 그대로 다 있는데 그 위에 왕이 하나 더 생기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아무나 꼭두각시 세워가지고 이렇게 지배하는 그런 제국이 아니죠. 제국은 그 지역의 정체와 전통과 문화를 인정하는 거예요. 러요시 2세가 죽었으니까 정당한 방법으로 합리적으로 왕이 계승을 해라.
그리고 나를 황제로 받들면 된다. 이런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헝가리에서 정당한 국왕을 선출하게 되는데 이 정당한 국왕으로 하필 합스부르크 가문의 페르디난트 1세가 자신이 러요시 2세의 후계자라면서 헝가리 지배권을 주장하게 됩니다. 페르디난트 1세는 러요시 2세의 누이였던 안도와 결혼했어요. 그런데 페르디난트 1세는 카를 5세의 동생이거든요. 러요시 2세는 페르디난트 1세와 카를 5세의 누이와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겹사돈이 된 건데 안타깝게도 러요시 2세는 후계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전쟁터에 나가야 되니까 유언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으면 페르디난트를 후계자로 삼아라. 그런데 문제는 헝가리 사람들도 합스부르크 사람이 헝가리 왕이 되는 게 싫은 거야. 왜냐하면 헝가리 안에도 또 봉건제처럼 귀족들이 있는데 합스부르크 제국이 통치하게 되면 이게 또 왕이 좀 세겠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귀족들은 야노시라는 귀족을 왕으로 선발했어요. 그럼 이 야노시 귀족은 누구한테 기대겠습니까? 합스부르크한테 가서 저를 왕으로 인정해 주세요 그러면 도와주겠냐고요. 내 동생이 해야지 네가 왜 하냐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적외적은 우리 편 야노시는 오스만 제국의 슐리만액을 찾아가서 자신을 헝가리 국왕으로 인정해 달라고 합니다. 슐리만은 당연히 그를 헝가리 국왕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해 9월 슐리만은 드디어 빈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이때 병력이 12만에 대포가 300문이었습니다. 빈은 이에 맞서서 2만 명의 대포 72문밖에 되지 않았어요. 9월 27일부터 10월 14일까지 공세가 이어졌지만 슐리만은 결국 빈을 함락시키지는 못합니다. 오스만군이 대포가 좋다고 해도 사실 성 하나를 함락시키는 그렇게 짧은 시간이 되질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슐리만이 별로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대병력을 끌고 가면 무조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병력이 많으면 그만큼 먹는 것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이동 거리가 길어지면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2배 더 가면 비용이 2배가 더 드는 게 아니라 4배가 들어요. 당시 대포는 아무리 커도 두터운 성벽을 파괴할 만큼 강력하지가 않았습니다. 1.5톤짜리 포탄을 쏘려면 화약을 어마어마하게 써야 됩니다. 이거 지금까지도 논쟁인데 1.5톤짜리 한 발 날리는 게 낫냐 100kg짜리 100발 날리는 게 낫냐 뭐 이런 거 논쟁도 있어요. 근데 또 100kg짜리가 100문씩 있질 않아. 근데 중요한 건 어느 쪽이든 화약을 어마어마하게 쓴다는 거예요. 당시는 화약 생산 능력도 떨어지고요. 수송 수단이 더 좋지를 않아서 장기적인 공성전을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슐리만이 정말 술탄의 모습을 보이는데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황제가 직접 와서 이거 올 때 진창 건너고 비 맞고 정말 죽을 고생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퍼붓는데 못 이겼어. 그러면 보통 사람 어떻게 합니까? 분풀이라도 하자. 뭐 풀 한 폭에 남겨놓지 마. 산에 불질러 이럽니다. 슐리만은 어떻게 했느냐? 군대한테 성공보수 지급합니다. 이쪽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러느냐? 내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관용을 베푸느니라. 이러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관용이 돼요. 누가 알겠어? 곱게 갔는데. 당시 술리만이 얼마나 멀리 왔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이는데 한 번 편도가 3개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겨울이 다가오고 기상이 좋지 않을 때였어요. 1532년에 슐리만은 다시 한번 빈 공략에 도전합니다. 이때는 카를 5세도 빈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드디어 세기의 대결이 벌어지는 판이었죠. 그런데 카를 5세는 이 엄청난 대군하고 야전에서 붙어서 누구 꼴 날 일이 있느냐라고 해서 절대로 농성만 하고 야전을 피합니다. 그건 사실 현명한 선택이었죠. 왜냐하면 슐리만은 여기까지 오다 보면은 여기서 실제로 싸울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자 슐리만은 이번에는 관용을 베푸는 대신에 확실히 이기겠다라고 해서 떨구지 못할 성을 공격하지 않고 주변만 약탈합니다. 그리고는 돌아가게 되죠. 이래서 또 무승부가 됩니다. 그 이후에 슐리만은 1540년까지 지속적으로 군대를 파견해서 페르디난트 1세와 대결하다가
간신히 헝가리 남부를 장악하게 됩니다. 당시 세계 최강의 권력을 쥐고 있었던 두 지역은 오스만 제국과 합스부르크가였어요. 유럽을 향해서 세력을 확장하던 슐리만에게 유럽 왕실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합스부르크가는 만만치 않은 상대였습니다. 슐리만 1세와 16세기에 패권, 종교, 영토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쳤던 라이벌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카를 5세는 16세기 유럽의 중요한 군주였습니다. 그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이자 스페인 국왕이었습니다. 네덜란드, 이탈리아, 시칠리아를 비롯해서 스페인 식민지인 남미, 중미, 북미의 일부 지역까지 차지하여 페루, 멕시코 외에 필리핀까지 지배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서 교황과의 관계, 프랑스, 오스만 제국과의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특히 그의 외교 정책은 합스부르크 가문을 유럽 정치에서 중심적인 세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카를 5세는 합스부르크 가문의 전성기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가 통치한 시기가 합스부르크 가문이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왕조 중 하나로 자리매김한 시기였습니다. 슐리만이 즉위했던 건 1520년, 카를 5세가 즉위했던 건 1519년입니다. 카를 5세와 슐리만 1세는 각기 다른 군사적 성향과 전술적 접근 방법을 가지고 있었죠. 카를 5세는 중앙집권적 군사 전략을 선호했고 여러 국가를 동원한 전선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고 했습니다. 기병과 보병을 결합하여 대규모 전투와 직접적인 충돌을 하며 정면 승부를 내는 것을 목표로 했죠. 수비적 전술에도 능해서 오스만 제국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도 했습니다. 그에 반해 슐리만 1세는 기동성과 유연성을 강조했죠. 빠르게 이동하는 기병과 포위 전술을 잘 활용했고 그의 최대 무기였던 강력한 대포를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성벽을 파괴하는 전술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특히 공성전에서 여러 번 성공을 거두었고 성을 압박하고 포위하는 방법이 뛰어났습니다. 정치 성향으로 보면 카를 5세는 보수적이고 체계적인 지도자였어요. 기존의 시스템을 중시하며 안정적인 군사적 성향을 보였습니다. 전통적 군사 전술을 선호했어요. 특히 카톨릭 신앙을 중심으로 교황과 협력하는 전술을 구사했죠. 슐리만은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군사적인 혁신과 기술적 발전을 중요시했고 군사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주력했어요. 선제적 공격으로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었으며 유럽의 여러 도시를 침공해서 카를 5세에게는 큰 위협이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두 군주의 전술적 성향은 당시 유럽과 오스만 제국 간의 역사적 대립을 대표하고 있으며 서로 다른 세계관을 반영한 대립을 형성했습니다. 슐리만은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자리를 두고 카를 5세와 프랑스 왕이었던 프랑스와 1세가 경쟁할 때부터 카를의 반대편에 섰습니다. 뭐 이건 당연한 거였죠. 멀리 있는 사람이 내 편이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적 아닙니까? 오스만이 유럽으로 침공하기 위해서는 헝가리, 오스트리아로 침공해야 되는데 그것이 합스부르크 왕가의 세력권이었습니다. 따라서 카를이 신성 로마 제국 황제로 즉위하자 이거는 뭐 불법이다, 위법이다 이러면서 황제로 인정하지도 않았고 늘 카를을 에스파니아 국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슐레만은 프랑스 왕 프랑스와 1세와 동맹을 맺고 카를 5세를 견제했습니다. 이게 진짜 성공할 뻔했어요. 앞뒤로 치니까. 그런데 프랑스와 1세가 그만 파비아 전투에서 패하면서 카를의 포로가 되어버리죠. 그러자 그는 슐리만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슐리만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이탈리아를 침공하려고 했지만 카를이 프랑스와를 석방해버리는 바람에 꿈을 이룰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되니까 이제 내 힘으로 해결하자 해서 헝가리 침공을 시도합니다. 사실 슐리만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유럽 입장에서 보면 방해만 안 했더라면 신성 로마 제국의 판도가 달라지고 유럽사가 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슐리만이 카를 5세를 이토록 견제한 것은 카를 5세가 십자군을 주도할 것을 우려했다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솔직히 말해서 카를 5세가 십자군을 일으켰을 가능성은 적다고 봐요. 더욱이 이때는
이슬람 세력이 오스만 투르크 아래서 역대급으로 단합되어 있을 때거든요. 쪼개진 이슬람도 못 이겼는데 쪼개진 유럽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그리고 하여간 여러 가지, 12가지 이유가 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슐리만이 카를 5세의 십자군을 걱정했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카를 5세가 십자군 뭐 이런 얘기 하긴 했는데 그의 목적은 진짜 군대를 일으키려는 것이 아니고 로마 제국의 부활, 유럽의 패권을 위한 일종의 구호였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정말 전력으로 맞붙었다면 아마도 준세계대전급의 전쟁이 벌어졌겠죠. 또 문제가 있었는데 스페인과 오스트리아가 유럽의 양쪽 끝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게 사실 제대로 통치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카를은 힘을 낭비했을 것이고 유럽 내부에 또 합스부르크를 반대하는 세력이 있으니까 대표적인 게 프랑스죠. 가운데에 적을 두고 바깥에 적을 둬서 결국은 이게 정말 복잡한 상황이 되었을 겁니다. 종교적으로 보면은 카를 5세의 가장 동맹이 될 수 있는 것이 카톨릭인 교황과 카톨릭 국가인 프랑스인데 이 카톨릭 국가의 가장 큰 동맹 세력인 프랑스가 또 라이벌이 돼버린 거죠. 거기에 독일은 종교개혁을 해서 오히려 합스부르크의 숙적처럼 되어버립니다. 영국도 나중에 종교개혁을 하잖아요. 그러니 신교가 합스부르크를 타겟으로 하고 동맹이 돼야 될 카톨릭 국가는 그냥 왼수고 오히려 오스만 투르크하고 동맹을 맺고 자기한테 덤비고 이렇게 되니까 카를 5세도 좀 불행하기는 했죠. 결국 카를 5세의 동생 페르디난트는 동유럽과 발칸의 지원을 호소했지만은 소극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 카를은 늘 경제적으로 쪼들렸고 경제를 풀기 위해서는 레반트 해상 무역을 지어야만 했습니다. 이때 레반트 무역은 제네바와 베네치아가 해상 왕국을 성립하고 그 무역을 이제 독점하고 있었는데 이 무역을 독점하는 과정에서는 오스만 투르크의 일종의 허가증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오스만의 용인 하에 제네바와 베네치아가 공식적으로 무역 업무를 이제 하고 있었어요. 결국 이런 상황에서 지중해 패권, 레반트의 무역권까지 가져와야 하니까 지중해 패권과 상권을 두고 카를은 오스만과 바다에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즉 육지에서는 페르디난트를 중심으로 헝가리 제국이 전선이 되고 해상에는 레반트 무역권을 두고 대치하게 되죠. 다만 이런 지금까지 말씀드린 복잡한 관계 때문에 카를은 해상 전투에도 전력 투구를 하지 못합니다. 이에 반해서 슐리만은 상대적으로 군사적, 경제적 집중도가 앞서 있었죠. 그러나 둘의 대결은 결국 무승부로 끝납니다. 오스만 투르크도 오래 갔고 합스부르크도 뭐 유럽의 왕거 중에서 가장 오래 갔어요. 그러나 결국 누가 이기고 지고가 없었죠. 그냥 둘 다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둘 다 목표를 이루지는 못했죠. 그런 점에서는 무승부가 아니라 둘 다 운명 앞에 굴복했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슐리만은 해적왕 바르바로사 하이레딘을 해군 사령관으로 삼아 지중해를 제패하려고 합니다. 바르바로사는 원래는 그리스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슬람으로 개종한 뒤에 북아프리카, 주로 알제리를 중심으로 지중해 동쪽으로 치고 나오는 에스파니아 함대와 대결을 벌였어요. 하이레딘의 세력이 성장하자 슐리만은 1534년에 그를 등용합니다. 이때 하이레딘은 거의 80세였는데 유명한 말을 하죠.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하이레딘은 이때까지 타협적이던 베네치아 해상 왕국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에게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섬들을 하나하나 함락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있는 나프폴리오라는 것도 점령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지금도 팔라미지 성이라는 굉장한 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주 가볍게 떨어집니다. 지금도 보면 이런 성이 어떻게 떨어졌나 싶은 요새들이 많은데 이걸 하나하나 함락하고 이제 그리스를 넘어서 이탈리아 쪽으로 진출하려고 합니다. 당시 유럽은 분열되어 있었고요. 지중해에 출몰하는 해군 세력은 더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왜? 절반이 해적이니까 얘들도. 당시 두 해상 왕국인 베네치아와 제노바는 지중해와 레판토 무역권을 두고 자신들끼리 사생결단을 내던 상황이었죠. 그때 오스만이 침공해서 다가오자 교황의 협조를 받아서 카를 5세는
베네치아, 제노바와 함께 신성 동맹을 결성합니다. 그리고 제노바 출신 용병대장인 안드레아 도리아를 해군 제독으로 임명했습니다. (1537년에) 안드레아 도리아는 스페인 함선 47척, 베네치아 함선 80척, 교황 소유 26척의 연합 함대를 지휘하게 됩니다. 그는 오스만이 에게의 섬들을 장악하자 이를 저지하려고 했어요. 에게로 가기 위해서는 그리스 서쪽 해안을 지나가야 됩니다. 바로 여기 프레베자라는 곳이 있는데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악테움 해전이 벌어졌던 그 자리입니다. 여기에 안드레아 도리아가 이제 이쪽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도리아의 함대는 600척이었는데 이 중에 갤리선이 308척, 병력은 6만이었습니다. 오스만은 갤리선 122척에 병력 2만이었습니다. 당시 도리아는 대략 70세, 하이레드는 82세였습니다. 오스만 함대는 당시 이 만에 주둔하고 있어요. 이 안쪽 만에. 도리아는 수가 월등히 많았으니까 프레베차를 공략하려고 하는데요. 오스만 함대는 만 안에 있은 데다가 당시 해전은 기상이 악화되면은 공격하는 쪽이 극도로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첫날 신중하게 탐색전을 하고 다음날 본격적으로 공격하려고 했는데 기상이 악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도리아는 후퇴 명령을 내립니다. 후퇴를 하려고 보니까 바람이 불질 않아가지고 제대로 후퇴를 못합니다. 제대로 후퇴를 못한다는 건 속도도 안 나고 대형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대형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바람만 불면 무적의 최강 함선인데 바람이 안 부니까 느린 베네치아의 갈레온 함대가 고립되어 버립니다. 하이레드는 기회를 잡았죠. 전 함대를 몰아서 집중적으로 갈레온 함대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 해전은 규모에 비해서 전투 자체가 별로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베네치아의 갈레온 함대는 가까이 다가오니까 이제 포격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대포는 워낙 근접시켜 놓고 쏘지 않으면 맞질 않습니다. 근데 또 저쪽 배들은 작으니까 못 오잖아요. 할 수 없이 하이레드는 20척을 한 조로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히트앤런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배는 와서 부딪히든지 대포를 함명을 시키든지 타고 올라와야 되는데 가까이 왔다가 가, 왔다가 가. 이쪽은 계속 쏴. 이쪽도 쏴도 안 맞아. 저쪽은 왔다가 그냥 가. 이렇게 되니까 하루 종일 싸우는데 별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부가 안 나는 거죠. 결국 이렇게 돼서 날이 저물어 버리자 도리아는 전 함대를 이끌고 회군해 버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니까 병력이 3배였는데 유럽 최강 함대가 오스만 함대를 이기지 못하고 거꾸로 격퇴당했다. 이런 소문이 돌게 됩니다. 그때 유튜브가 있어요. 사진이 있어요. 소문만 들려오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당시 유럽이 완전히 공황에 빠져가지고 큰일 났다. 이제 오스만이 바다를 통해서 전 유럽을 석권하는 게 아니냐. 이런 공황이 나버립니다. 베네치아는 당시 가장 많은 함선을 제공했는데 고생만 하고 오니까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오스만에게 통사정을 하게 됩니다. 요 전까지만 해도 베네치아와 오스만은 상호 수혜적인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때부터는 그냥 완전히 불종의 관계로 바꿔버립니다. 이때부터 베네치아는 매년 무역세로 23만 6천 두카를 오스만에게 바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돈이냐. 베네치아 전성기에 1년 수입이 50에서 70만 두카시였어요. 1년 재정의 절반을 무역세로 내는 거예요. 1400년대 말에 오스만이 처음 그리스 지역으로 진출했을 때 베네치아가 냈던 무역세가 1만 두카시였어요. 그러니까 23배로 상승한 거죠. 엄청난 부담이었습니다. 이후로 카를 5세는 감히 더 이상 나오지 못하고 시칠리와 몰타 라인을 해안 방어선으로 결정하고 이곳에 있는 섬들을 요새로 하면서 여기만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나 에게로 안 가겠다. 대신 니네도 이쪽으로 나오지 마라. 이런 저지선을 치게 되는 거죠. 오스만도 더 이상 진출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상태가 두 사람이 죽을 때까지 지속되다가 슐레이만이 사망한 후 레판토 해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레판토 해전에서 오스만이 패하면서 요 라인 이상 확대가 좌절되게 됩니다.
슐리만의 통치 스타일은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고 재상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철저한 신앙인이었고 관용과 인내심이 많은 군주였다고 합니다. 부하에겐 항상 통이 끄고 패전에서 올 때도 월급 주고 그러잖아. 자신한테는 겸손한 군주였다. 이런 이미지를 확실하게 구축을 합니다. 가족이든 신하든 종교단체든 위험해 보이는 사람은 모두 가차없이 숙청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슐리만은 그가 보여준 이미지 때문에 그 어떤 학살과 처형도 아주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정말 눈물을 삼키면서 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술탄의 임무는 신이 준 정의를 집행하는 것이다. 살라지도 이런 말을 했었죠. 그런데 이런 의미의 정의는 항상 두 얼굴이 있습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관용을 베푸는 적도 있고 정의의 이름으로 악에 대해서 가차없는 처단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술탄의 임무가 신이 준 정의를 집행한다고 표현하는 자체가 악에 대한 가차없는 처단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든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관료와 지배층에 대해서도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또 술탄의 임무는 그들을 감시하고 처벌하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하고 좀 다른데, 우리는 왕이 관료가 잘못하면 그것도 왕의 책임이에요. 근데 이게 오스만의 술탄은 그런 점에서 참 편해요. 나의 임무는 그냥 잘못한 놈 죽이는 거야. 근데 이것은 슐리만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오스만의 국가 체제와 전통 자체가 그랬어요. 이 제국이 하나의 국가가 아닙니다. 그 아래 다양한 국가가 있고요. 각자 왕이 있고 또 그 아래 또 총독 있고 태수 있고 그런 지역 분권적인 또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인 법령을 가지고 이들을 통치하기가 어렵습니다. 너희들이 각자의 전통과 문화에 대해서 양식껏 살아라. 그러나 전체적으로 파탄을 일으킬 때는 내가 없애주겠다. 이런 식으로밖에 통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법을 정할 때도 이런 전통과 관습을 남겨둔 상태에서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슐리만은 자신을 제국의 법을 전파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슐레이마니에라는 모스크가 지금도 있는데 그 입구에 이렇게 새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법은 상당히 가혹하거나 아주 포괄적인 법인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편히 살겠다 했던 건 아니에요. 이 난제를 해결하고자 그는 이슬람 율법과 각지의 법, 관행, 그때그때 반포된 법률을 모아서 법전을 편찬했습니다. 완전히 성공할 수가 없는 노력이지만 그래도 오스만 제국을 통치하게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노력이었죠. 슐레이만이 법을 제정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스만 제국은 이슬람 국가였지만 영토를 확장하면서 다양한 종교, 다양한 민족들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교적 갈등을 예방하고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 법을 제정했으며 모두가 공평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통합해 관리했습니다. 16세기 유럽과 비교하면 혹은 유럽인의 눈으로 보면 오스만의 모든 국가 행정은 유럽보다 깨끗하고 능률적이며 유능하고 실행력, 처벌 모두 강력했습니다. 슐리만은 자신을 세계의 군주라고 불렀어요. 그 칭호에 걸맞게 화려한 의전 행사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개인의 삶에서는 굉장히 검소했다고 해요. 물론 이 검소했다는 게 우리하고 기준이 좀 다른데 톱캅 궁전에 갔었거든요. 저분들 옷은요 그냥 보석으로 깔려요. 루비,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마구마구 박아놨어요. 이만한 돌멩이를 몸에 안고 다니는데 저거 어떻게 살지 이런 별 걱정을 다 하는데 검소하신 거야. 검소하게 사셨잖아. 국제적으로는 오스만 제국 자체가 이슬람 국가지만 모든 것을 이슬람에 종속시키지 않았습니다. 슐레이만의 첫 번째, 두 번째 여인도 모두 유럽권 여인이었어요. 재상은 베네치아에 살던 세르비아계 사람이었습니다. 측근도 슬라브, 발칸인들이 많았고 의외로 주류는 이슬람으로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많았습니다. 제국 내에는 다양한 종교가 있었지만 이들이 세금만 바치면 나머지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섹터에 일종의 통일성을 유지하다 보니까 경제적 섹터도 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슬람권이 있고 기독교권이 있는데 자기 문화와 전통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장사 갖고 싸우는 거야.
그렇게 되면 종교 이런 게 이게 불을 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만 제국은 경제권도 이건 이렇게 유통한다. 이건 이렇게 유통한다. 이런 식으로 유통권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것이 오스만 제국의 장점이자 600년을 유지한 방법이었어요. 대신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무한 자유 경쟁이 생기질 않아가지고 우리가 아는 근대의 어떤 자유 경쟁 사회가 오지 않게 된 거죠. 이것이 오스만 제국이 근대적 기업 산업혁명의 실패의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게 아주 세계적인 대학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오스만 제국 시스템에서 그러면 정말 자유 경제를 했어. 그랬으면 아마 또 이슬람, 기독교 정말 무서운 전쟁이 났을 겁니다. 당시 오스만 제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시스템이 16세기에서 18세기까지 세계 최고의 부국을 만든 시스템이었으며 18세기 이후 산업혁명이 나니까 오히려 유럽의 채무국으로 전락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슐레이만은 1566년 헝가리 서남쪽에 위치한 시게트바르를 향해 진군하다가 막사에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의 13번째 원정이자 69세에 맞는 최후의 원정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슐리만은 영토 확장의 꿈을 펼쳤고 슐리만 법을 정비해서 제국 내에서 공정한 법을 집행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군사적 확장과 함께 문화와 예술을 장려해서 균형적 발전을 이끌었고 전략적으로 외교를 활용하는 지혜가 돋보였던 인물이었습니다.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안정과 발전을 이루면서 오스만 제국이 수백 년 동안 황금기를 유지할 수 있는 터전을 닦았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조금 생소할 수 있는 오스만 제국에 관해 얘기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거를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은데 오스만 제국의 시스템까지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요. 우리가 이런 거가 너무 낯설어서 진짜 제가 한참 설명해야 됩니다. 슐리만이 제국을 하나로 만들고 안정된 기반을 만들었다. 어머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여기처럼 문화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무엇보다도 서로 왼수가 돼서 싸운 게 수천 년입니다. 어마어마한 갈등이 있는 이 제국을 하나의 틀로 만들어 통치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유럽을 향해 나아가면서도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이미 병이 들었음에도 자기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전성기에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는 황제가 이렇게 자신의 목숨과 건강을 희생해 가면서 자신의 사명을 위해 노력한다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 점에서 슐리만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좋은 시대를 사는 황제 같지만 사실은 정말로 이 어려운 과업을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오스만 지역에 관해 얘기해 봤는데요. 알고 보면 이 지역에서도 탁월한 영웅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다양한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도 자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시작할 때 역사와 문화가 좀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나라가 식민지가 된 건 아니지만 중간에 오스만 제국도 이제 많이 뜯어져 나갔고 요즘도 좀 고생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자신들이 자랑해야 될 것, 우리들이 지금 내세워야 될 것에 대해서 흐름이 좀 안 잡혀요. 그러다 보면 과거의 영광, 옛날의 영광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옛날의 분석이 안 되는 거죠. 오늘날이 조금 자랑스럽지 않으면 자꾸 과거의 기준으로 영광을 얘기하다 보니까 현실과 이제 괴리가 생기게 되고 현대인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렵게 되고 또는 그래서 뭐 이렇게 되는 거죠.